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자, 오늘 이 시간도 알차게 채워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광일 작가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굉장히 평범합니다. 확실히 평범한가요? 확실히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좀 무서운데 평범한 게 원래 어려운 거가 아닌가요? 그렇죠. 절대 동감입니다. 그렇죠. 평범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자, 오늘의 주제를 간파하는 이야기를 두 분이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평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가장 보통의 선거를 위하여입니다. 가장 이제 보통의 시간을 위해서, 보통의 선거를 위해서 달려온 그 시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선거라는 게 이 선거의 4대 원칙이기도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장 평범하다, 아주 평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한숨을 쉬세요? 제 눈에 맺힌 그 이슬이 보이시지 않나요? 아, 눈물이 이렇게 살짝 맺힌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보통 선거만 생각을 하면은 네.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역사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오. 이 보통의 선거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냈던 시간은 정말 보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의 역사도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자, 사실 선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선거로 군주를 뽑는 선거 군주제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또 선거로 뽑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가장 최초의 보통 선거, 이 보통 선거가 최초로는 언제 실시가 됐을까요? 사실 이제 보통 선거는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보통 선거의 모습을 만들었던 첫 번째 선거는 프랑스 혁명 도중에 있었던 1848년의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격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선거를 지향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선거로 얘기하면 성별,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종교, 또 때에 따라서는 재산, 또 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어떤 여부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 선거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향점의 시작은 1848년에 보통 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848년 맞나요? 1848년? 네, 이때는 1848년의 보통 선거는 남자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주어진 거죠. 남자들에게? 네. 그럼 성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신 1848년도 그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1790년대에 프랑스 대혁명 혁명 정부에서 이 보통 선거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행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르민도르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왕정 복구가 이제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또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제1제정이 들어오고 그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왕정 복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샤를 10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참 또 되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혁명이라고 해서 1830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샤를 10세가 내쫓기고 이제 더 이상 부르봉 왕가는 없다. 우리끼리 이 나라를 다시 만들자. 그렇게 된 거죠.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부르봉 왕가의 피를 이은 사람이 내가 군주가 되겠다. 나는 군주는 군주지만 국민을 위한 군주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군주권은 쥐고 있지만 사실상 공화정이나 마찬가지의 정치를 할 테니까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믿기는 뭘 믿어. 이 사람은 7월 왕정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철저하게 돈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권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치를 잘했으면 또 괜찮은데 역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의 무슨 기근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고 또 콜레라가 대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일반 대중들의 입장은 부글부글 끓는데 무슨 뭐 선거를 통해서 그거를 표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거권 요구를 하고 그런 걸 또 무력 진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서 1848년에 7월 왕정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보통 선거권에 의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혁명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뭐 궁궐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서 아무래도 혁명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 오랫동안에 이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걸 또 진압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오다가 뭔가 이제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 다 모여가지고 부르주아라든가 또 이 노동자라든가 다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그것이 점점 격앙되고 결국은 다 나가서 정치적 시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때 좀 유명한 사람들도 여기 2월 혁명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농민 화가로 알려져 있는 밀레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문호,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죠. 2월 혁명도 거기에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빅토르 위고도 여기 참여했었고, 그리고 뭐 쇼팽의 애인이다, 연인이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도 작가였다는 조르주 상드도 거기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필립을 내쫓고 프랑스 제2공화국을 공화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과거 1790년대에 만들어뒀다가 한 번도 써먹지 못했던 선거법을 부활시켜서 이제 여성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어가지고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또 뭐 같이 노동조합 결성권이나 노조권 같은 것도 이때 만들어지고 흑인 노예에 대해서도 이때 철폐되는 등 많은 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대통령도 뽑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이때 정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제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거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나중에 나폴레옹 3세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뽑혔는가 하면은 당시 2월 혁명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 왕당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루이 나폴레옹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 다 요구를 들어줄게. 농민을 위해서도 나 일할 거야.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권익을 보호해 줄 거야. 그런가 하면 또 부자들의 권익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모두를 나 한번 믿어봐 해가지고 그래서 호소를 한 결과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압도적인 표차로 70% 이상의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보통 선거로 대통령이 뽑힌 사례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역시 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또 루이 필립을 그렇게 믿었다가 발등을 지켰는데 나라고 못 찍을 줄 아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금 지나가지고 내부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가 황제의 즉위를 합니다.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갈아버리고 황제가 되어서 제2제정을 하고 스스로 나폴레옹 3세라고 부르죠.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그렇게 다 해놓고서 노동자들도 챙겨주겠다, 농민도 챙겨주겠다 해놓고서 아니야 난 부자만 챙길 거야. 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2제정도 끝나고 그 이후로는 프랑스는 두 번 다시 왕이든 황제든 질렸다. 더 이상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공화정이 이어지게 되죠. 초대 대통령이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셈인데 두 번째 황제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면 결국에는 그 보통 선거로 인한 그 시기가 굉장히 길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길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처음에 선거권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당대에는 보통 선거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제한 선거가 되죠. 백인이어야 되고 남성이어야 되고 또 21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선거에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없었던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국도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에 이제 선거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영국이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1831년까지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젠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었으니까 이 중산층이 자신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던 땅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젠트리들 정도만 일정하게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지 않았을까? 대략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10%? 1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숫자는 5% 이내로 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국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선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영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또 발생이 돼야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바로 이제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 1838년부터 시작했던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마 이제 차티스트 운동은 성곽 결혼을 쭉 보셨던 분이라면 또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성곽 결혼에서 몇몇 역사 사건에 이제 그 별표를 책정을 하는 거죠. 맛집처럼. 그러면 이 차티스트 운동은 별이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별이 5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팔리죠. 네, 그렇게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일단 영국에서 드디어 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보통 선거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보통 선거가 아니었다. 선거는 굉장히 오래돼 있었지만은 보통 선거가 아니고 굉장히 제한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어왔고 또 개혁이 있었고 그래서 18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거기서도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냐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또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직접 실력 행사로 나가는 거죠. 1838년부터 48년까지 10년 동안 세 차례의 시위와 뭐 압력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단 보통 선거 제대로 해라. 성인 남성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선거권을 줘라. 그리고 비밀 선거도 이때 들어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투표가 상당히 공개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선거도 이걸로 확정이 된 거고요. 차티스트 운동의 인민헌정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를 줘라. 이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급여를 줘라? 급여를 주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정치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급여는 줄 테니까 안심하고 정치에 전념해라. 안 그러면 부자들만 말하자면 하원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마하는 데 있어서도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여태까지는 역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영국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큰 기원을 이룩한 그야말로 별이 5개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보통 선거가 확립이 되는 건가요? 어때요? 보통 선거가 확립이 되긴 하는데 남성들의 보통 선거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프랑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확립된 선거권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지고 결국은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선거는 1차적으로 일단 1918년 7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나이 제한을 뭐 30살 이상이거니 하는 어떤 제한을 두었고요. 결국 보통의 이제 남자들이 21살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성들이 갖게 된 거는 1928년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 70년, 80년 뒤에 비로소 그런 어떤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현대인의 상식으로 이 제한 선거권이라는 것 자체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2대 원칙이 서로 좀 충돌을 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정의 원칙인데요.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권리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조응을 해야 된다. 과거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과거 아테네가 그랬듯이 세금을 내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이렇게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만 참정권을 주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테네에서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에게 그 시민권이 부여되지가 않았었는데 그거는 가령 이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가사노동은 하지만은 실제로 돈을 벌어오진 않지 않느냐, 세금을 내지도 않지 않느냐, 그 여성은 군대도 안 가지 않느냐. 따라서 이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그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의 원칙 또는 자치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자치의 원칙은 그거거든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왜 우리 모두 1인 1표를 갖게 되는 것, 가져야 마땅한 것인가?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은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나한테 뭐가 이루어진지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게 자치인 거거든요. 소득으로 따졌을 때의 하층 계급이 배제되는 이상 부자들만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 참정권을 갖고 그래서 거기서 1인 1표 중심의 그 표결을 할 수가 있어야만 소외되는 계층이나 소외되는 개인이 없다. 이 원칙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통 선거권에 대한 투쟁에서 결국 앞에 그 원칙을 이긴 거죠. 그러면 그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제 여성의 이 선거권이 도입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늦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은 제일 빨랐던 셈인데 네. 여성은 제일 늦은 편이라 1944년 그 미국이 1920년이고 영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928년에 완전되는 거에 비하면 되게 늦었죠. 그렇네요. 네, 당시 그때는 또 정식 정부도 아니었던 샤를 드골 정부에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도입됩니다. 프랑스는 좀 빠를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그럼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도입한 나라는 어딘가요?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 무려 1893년에 우와. 여성들의 참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예를 들어 채굴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라든지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이미 이제 투표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투표권에 대한 움직임도 일어날 만한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니까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제 서명을 모은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한 9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갖고 갔어요. 뭐 이 정도 갖고 아직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화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 2만 명 정도의 그 서명을 받아갖고 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려 3만 2천 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 당시에 뉴질랜드에 있었던 이 숫자를 가지고 가서야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1893년에 시작이 됐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찍 어떤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참정권, 보통 선거에 이르는 어떤 바탕을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있어서는 케이트 셰퍼드라는 여성이 오늘날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여성 금주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금주 운동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참정권 좀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케이트 셰퍼드가 그런 식으로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 참정권을 이뤄냈고 그 유럽에서도 또 더 치열하게 뭐 전에 나왔습니다만 달리는 마차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집회 정황에서 법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지킬 법이 아니에요 지금 법은 이렇게 뭐 맞짱을 뜨기도 하면서 에밀리 펜크하프트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소위 세프로세트 운동 같은 것을 진행해가지고 쟁취한 것이 여성 참정권이죠. 네, 당연한 보통 선거지만 그 이면에는 당연하지 않은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몰랐던 보통 선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첫 선거가 보통 선거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948년에 단군일의 첫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단군일의 첫 선거가 바로 이제 보통 선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구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능했겠지만은 서구에서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뭐 노동자 참정권을 달라, 여성 참정권을 달라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당시 이제 만 21세 이상의 지금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줘가지고 첫 정부를 구성을 했었죠.
이렇게 보통 선거가 시작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신분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분제가 사라지는 사건. 가보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일단 신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기본적인 어떤 배경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동학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형평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 민중운동도 있겠지만 사실은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주주의.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니까 선거, 참정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1919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주축이 됐던 거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선거로 또 이제 뽑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독립운동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40년에 그 만들어졌던 광복군에 여성이 군인으로서 참여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치면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보통 선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1948년에 50청선거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냥 바로 보통 선거가 뿅 하고 시작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거까지의 정말 무수한 과정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보통 선거가 시작된 것이었네요. 자, 이렇게 한국의 보통 선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한 줄 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보통이어야 소통이 된다. 통통 보통이어야 소통이 된다. 소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고통 없이 보통 선거는 없었다. 고통 없이 보통 우리 선거는 점점 없었다. 통통해져서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한 줄 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인물 이어서 이제 꼽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꼽아오신 선거 인물 어떤 분을 좀 꼽아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시카와 후사에라는 분을 뽑아왔는데 이제 일본 여성이고요. 처음에 사회운동을 하시고 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도 하시다가 19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죠. 그 시기에 일본에 있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중심이 서 있었죠. 아시아가 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약간 여성이 남성한테 길을 못 편다고 할까, 좀 남성을 받들어야 된다고 할까, 그런 문화가 오래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특별히 여성이 어디서 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강하게 있었던 문화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1924년에 일본 부녀자 유권자 동맹이란 걸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드디어 이제 그 여성한테도 참정권을 인정해서 보통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이시카와 후사에가 상당히 뭐랄까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메가더 이후에 그들한테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셔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남성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본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아주 완전히 그런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고 여성들도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것이 방지될 겁니다. 이렇게 메가더를 설득시켜요. 1945년부터 드디어 일본에도 좀 여성 참정권, 즉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뜻깊은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영국의 이제 여성 참정권이 1918년부터 물론 제한적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정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1913년에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경마장에 뛰어든 사건이죠.
경마 경기, 특히 더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지 5세의 말이었던 그 말이 달려올 때 뛰어들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결국 그 부상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뛰어들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품속에서 참정권 운동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요. 또 그 여자의 행적이 이전의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남성들도 여성들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 참정권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 이들에게도 이제 참정권을 줄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에밀리 펑커스트 같은 경우가 1918년에 드디어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이 없이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그런 희생이 있었다면 그 참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밀리 데이비스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거 인물까지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보통 선거를 위해서 지나온 그 시간과 역사들을 좀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그 숙연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정말로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희생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러한 또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